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설 연휴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 상공에서 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파주 영하 15도, 충주 영하 13도, 서울 기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져 무척 춥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가 영하 5도, 부산이 영하 2도로 춥겠고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특히 강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청과 호남 서해안엔 산발적으로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제설 작업을 벌여야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기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방이 하얀 눈으로 뒤덮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민들이 삽을 들고 나섰습니다. 손수레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힘을 합쳐 치웠지만 완전히 정리되려면 며칠이 더 필요합니다. 급한 것만 치우고 나머지는 다 못 치웠거든요. 사람들 인도, 보도블록 그 정도만요. 수북하게 쌓인 눈에 오토바이도 화분도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듭니다. 도로 한 구석으로 치워진 눈이 한가득인데 쏟아진 폭설에 빙판길을 달려 집으로 향하는 귀성객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도로에 제설이 안 된 데가 좀 많았어가지고 차량 운전하는 게 좀 방해는 좀 됐었거든요. 덕유사는 사람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대피소와 리조트 할 것 없이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폭설 기간 덕유산의 누적 적설량은 무려 109cm에 이릅니다. 전국의 대설특보는 낮 1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구조 구급 활동 101건을 비롯해 277건의 소방 활동이 진행됐고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파가 이어지면서 폭설로 인한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새벽 경북 칠곡에 있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귀경 차량이 뒤집히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이 일렁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몸집을 키우는 불꽃. 자정을 막 넘긴 시각 경북 칠곡군 석저급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만큼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가 일대에 발송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명절을 보내던 주민들은 한밤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설명절이라서 이제 가족들과 모이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피하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고요. 저도 지금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깜짝 놀라서 12층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옥상 수도 배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문경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귀경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도 났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은 스스로 탈출했고 4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다들 비상등 켜셨고요. 순간적으로 엄청 막혔어요. 앞서 저녁 8시 50분쯤엔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농막에서 불이 나 건물 벽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뒷좌석 선반에서 불이 시작된 모습이 담긴 기내 사진을 YTN이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의 사진을 보면 승객들 머리 위 선반에서 붉은 화염이 일렁이고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엔 희미하게 항공기 좌석 29열이라는 표기가 보이고 승객이 깜짝 놀라 발화 지점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앞서 승객과 승무원들은 여객기 후방 좌측 20에서 30번대 선반에서 발화가 목격됐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이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통해 확인된 겁니다. 다만 선반 속 어떤 물체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화재 원인이 기체 문제가 아니란 뜻으로 화재가 목격된 기내 선반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지가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동체의 윗부분이 녹아내린 에어부산 기체 안에서 사고 조사가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급파했습니다. 항공사고조사관 등 11명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이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YTN이 확보한 발화 당시 사진에서 보듯 머리 위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기체 하부 부분 그리고 기체 기수 부분 말정하고 주로 이제 동체의 천장 부분 즉 거기는 뭐 대체적으로 승객들 화물에 올라가 있는 오버헤드 빈이라는 수화물 칸입니다. 네. 그 수화물 칸에서 전반적으로 이 화재가 발현돼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보조 배터리인지 아니면 다른 물체가 발화 원인인지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사고조사위는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세종과 김해공항에 각각 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에도 나섰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제주항공여객기 사고에 이어 이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발화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항공사 등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가 없는지 수사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상탈출한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 가운데 165명은 자택으로 귀가했고 10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1명은 입원 치료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기내에 반입된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승객이 화상을 입고 항공기가 회항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화재 당시 사진을 보면 머리 위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선반 짐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난 뒤 불똥이 떨어졌다는 일부 탑승객의 목격담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최근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2일 이륙을 위해 김해공항 활주로를 이동하던 에어부산 여객기 탑승객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겁니다. 곧바로 승무원이 소화기로 연기를 껐지만 배터리를 들고 있던 승객 1명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항공기는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야 했고 에어부산은 모든 승객을 하차시키고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같은 공항, 같은 항공사에서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발생 당시 탑승객이 직접 항공기 비상구를 열고 탈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검은데 보니까 여기 찾다 보니까 비상문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탈출하고 나왔고. 에어부산 측은 당시 기장이 비상탈출을 선포했고 승무원과 승객이 함께 비상구를 개방한 것이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구 근처의 승객에겐 비상시 탈출 임무에 협조할 것을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그룹사로 편입된 에어부산의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최정우 부사장을 필두로 한 항공안전전략실 임원과 정비본부장 등을 현장에 파견했고 에어부산과 함께 탑승객 지원과 사고 조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 사고 여파로 결항한 에어부산 부산 김포 노선에 임시편도 투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는 물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모른다,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국회 청문회에 나선 증인들은 정반대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등장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군 단위로 계엄 당일 상황을 묘사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53분 대통령이 전화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라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를 처음 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도 거듭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는 것이었는데 야권 정치인이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지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부인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심리를 최대한 길게 끌기 위한 지연 전술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핵심 증거들을 부인할수록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란 겁니다. 만약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까지 심리가 길어질 경우 또다시 재판관 정적수 논란이 불거지고 심리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처럼 사실관계를 까다롭게 따지기보다 어느 쪽 주장에 개연성이 있는지를 보는 만큼 지연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가 도리어 탄핵 심판 결과에 역효과를 부를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입을 닫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빨리 들어오라. 그 정보만 알고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들어가서 네.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던 김 전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처럼 보안이 철저한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엔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요청을 받으면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 심판 과정에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했다는 김 전 장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이 전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철저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결국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경찰은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불러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계엄 전후 행적을 밝히기 위해선 비아폰 서버를 확보해 이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살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정치권은 내란 특검 힘겨루기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재가동하며 다시 전국 주도권 경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과 그 대비책 마련에 주력하리란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정치권의 이목은 다시 내란 특검법의 제2요구, 즉 거부권을 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대 속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여당은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에 더해 윤 대통령 기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특검 출범의 실효성이 있느냐며 특검법 적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13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재명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로도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2차례 추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은 내란 공세를, 여당은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전국의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과 그 결과가 되리란 관측입니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 대선 잠룡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본격적인 등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이르면 3월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 결과에 따라 숨죽였던 야권 잠재 후보들이 움직이며 당내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맞물리는 만큼 여야는 다음 달 상대를 겨냥한 여론전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며 각 진영 결집에 더 공을 들일 거란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을 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경은 물론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까지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런 파격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과 부동산, 저출생 문제까지 평소에도 소신 발언을 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정치권을 직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경제를 뒤흔들자 정치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당과 일부 국무위원이 반발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고려. 작심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금 필요한 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은의 통화 정책이 아닌 정부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건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추경 방법과 시기,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게 좋지 않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내친 김에 정치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야정 협의회를 2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끼어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입니다. 경제적 발언입니다. 정치적 발언이 금기시되는 한은 총재의 관례를 깬 파격 행보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최근 이제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경제 가버넌스에 어떤 사령탑 역할을 공고히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다만 이제 재정 정책이라든지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월권에 대한 논란 같은 것도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제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고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거라는 메시지만큼 경제 안정을 위한 게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육사 개혁론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진급 실태를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영관급 인사에서부터 육사 출신의 진급률이 월등히 높았던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과 보직 해임된 지휘관 4명, 계엄 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부터 직무에서 배제된 대령급 간부들까지 이들은 공통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주요 보직의 이 육사 출신이 대다수인 곳에서 형성된 선후배 문화로 인해 이번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보직과 장성급 지위의 육사 출신들이 모이는 흐름은 진급 실태를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지난해 육군 영관급 인사 대상자들의 출신별 현황을 살펴보면 육사 졸업생들이 학군단을 비롯한 다른 출신들보다 진급률이 크게 높았습니다. 진급을 기다린 학군단 출신 소령들 가운데 15.6%만 중령이 됐고 3사관학교 졸업생은 11.2%인데 반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대상자는 절반에 가까운 48.1%나 중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평균보다도 3배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대령 진급 대상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사관학교와 학군단, 학사 출신 장교가 모두 3%대에 머문 가운데 육사를 졸업했다면 대상자 중 16.5%가 대령이 됐습니다. 특히 진급한 전체 인원 가운데 육사 출신 비중만 따져보면 무려 59.1%로 절반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는 장성급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는데 지난해 육군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20명 가운데 16명이 중장으로 진급한 7명 가운데 6명도 육사 졸업생이었습니다. 결국 육사 출신이 육군 주요 보직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인사도 육군 참모총장이 주요 보직자들과 심의를 거쳐 진행하는 만큼 공정성을 검증할 방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공정한 진급 심사는 군 간부들의 사기에 직결되는 만큼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군 수뇌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사 파벌이 이번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진급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군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2023년 중부내륙의 발전을 지원하는 이른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사안이 빠져 충청북도가 지난해 개정을 추진했는데요. 혼란한 전국 속에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아 충청북도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권리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은 중부 내륙 발전 지원 특별법. 충북 시민단체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지역이 지난 40년간 댐 건설 등 국가공익에 이바지했지만 각종 개발에서 소외됐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은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결국 지역민의 강한 염원에 특별법은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적용 지역은 충북과 강원, 경북 등 8개 시도, 28개 시군구로 국가 지원과 호수 산림 등 개발을 수월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나 보호구역 개발 특례 등 핵심 장치가 빠졌다는 점,
이에 충청북도는 기금 설치, 조세 감면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혼란한 전국 등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올해 다시 한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부 내륙 지역 8개 시도 협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되면 큰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 6월 정도까지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비워놓고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면제 부분이라든지. 지난해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는 변수 없이 제정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 안에 야적장 같은 용도로 쓸 땅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산단내에는 공장과 함께 임대해야 한다는 법 때문인데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면서 어려움이 해소됐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 공사장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사장 주변에는 도로를 따라 불법 주차도 모자라 이중으로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대부분 신설 공장 건설 노동자들 소유입니다. 공사장 인근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버스를 운행하지만 가까운 현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겁니다. 샤인 프로젝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근로자들 하루 투입이 약 13,000명까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차장이나 야적장 부지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이런 주차 문제나 야적장 임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산업 직접 활성화와 공장 설립 법률을 개정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존 법률에는 땅을 빌릴 때 공장 허가가 난 땅, 다시 말해 땅과 공장을 함께 빌려야 했습니다. 공장이 없는 땅은 임대할 수 없었는데 이 규제를 풀면서 빈 땅만 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미래 투자 활성화 효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 법률 개선은 대규모 투자 사업 현장이 많은 울산시가 기업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첫 명절을 맞아 유가족들이 무안공항에서 합동 차례를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합동분향소에 직접 차례상을 준비해 영정에 절을 올리거나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다음 달 15일 무안공항에서 49제를 지낸 뒤 유가족 사무실을 광주에 마련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세대가 엔진에 충돌한 게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조류 충돌 예방 활동 현장을 표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논밭에 수십 마리의 기러기 떼가 모여 있습니다. 야생동물 통제대원이 음파 통제기를 켜자 굉음이 울려 퍼지고 새들은 용유도 방향으로 달아납니다. 음파 통제기는 멀리 있는 새들을 쫓을 때 사용하는데요. 통제기를 켜면 굉음이 울려 퍼지면서 3km 밖에 있는 새들까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공항 주변 유수지의 새떼를 퇴치하기 위해 엽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통제대원이 공포탄을 쏘면 놀란 새들은 총소리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은 페인트 비비탄을 쏴서 날려보냅니다.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클레이 사격 선수와 군 하사관 출신 등 대원 46명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긴장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기 안전을 위한 활동들 하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 주변 녹지대에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풀을 베고 조류 기피제를 희석해 공항 곳곳에 뿌리는 등 사전에 새들이 몰리는 걸 막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인천공항은 철새돌에 지은 갯벌을 간척해 지었지만 지난해 항공기 운항 10,000건당 조류 충돌 건수가 1건이 채 안 돼 3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도 평소 예방 조치에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예산을 더 배정해 전국 공항에 조류 퇴치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조류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공항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건설을 추진 중인 지방공항은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항 15곳 가운데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만성 적자 상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공항이 무더기인데도 지방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의 정치 논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안국제공항의 운영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참사가 난 무안공항은 2023년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큰 적자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경영난이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공항에 비행기가 좀 적게 뜨고 하니까 우선 투자가 적어져서 안전시설 부분에 미비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무안공항 주변에 철새 도래지는 4곳이나 되지만 조류 퇴치 인력은 불과 4명으로 전국 공항 가운데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 등도 인근에 철새 도래지를 두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공항 8개나 추진 중인데요. 이 중에 새만금, 가덕도, 백령공항, 제주 2공항, 흑산공항 모두 다 철새 도래지입니다. 조류 서식지 인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고속도로 신설이나 KTX 운행 증가 등을 고려해 실제로 지방공항 건설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예산을 전액 국고로 조달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자체가 운영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이 지어진 다음에 관리는 철저하게 지자체가 비용을 충당을 해라. 이런 안으로 가져가면 아무래도 책임성 있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후죽순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항의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 지명자는 한국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제품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금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하 압박에도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독립기관인 연준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도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또 고율 관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발언에 대한 반응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발언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고요?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국, 일본 같은 동맹들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해외 기업과의 합작 투자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는데요. 러트닉 지명자는 특히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산업을 지목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Steel in Japan and appliances in Korea. I mean, they've just taken advantage of us. It's time for them to partner with us and bring that production back home. So I think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our allies to increase their manufacturing productivity at home. 또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이행할 건지 질문에 러트닉 후보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계약한 내용을 우선 읽어보고 그 뒤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정권 교체 전에 지급받기로 계약을 마쳤지만 지급이 보류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Contracts that have been finalized. That's the only contracts I'm talking about now. Will you honor them? I can't say that I can honor something I haven't read. I will read it, and I can happily sit with you after I've read it. 다만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반도체법을 검토해서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아 계약한 대로 보조금을 지급할지 끝내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취임 다음 날 천문학적 액수의 AI 투자를 유치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글로벌 AI 패권을 움켜쥐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지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명 인사들이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토론하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경제 올림픽이란 별칭처럼 영향력도 엄청난데 올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입니다. You walk down the street here in Davos, and every storefront has AI in it. I mean, last year it was crypto. This year it's AI. 당연히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선진국들의 각축전이 치열한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다음 날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리고 미국 오라클의 AI 합작 회사 스타게이트 설립을 발표한 겁니다.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금이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이 AI 생태계와 인프라를 지배하겠다는 속셈인데 머스크 등이 찬물을 끼얹은 자금 조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갈수록 커지는 디지털 격차 문제 등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The AI we're build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we're all building together, doesn't end up being controlled by free US players. Because if that's the case, the digital divide that we've been observing is just going to continue to grow. 또 인공지능용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 따른 심각한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 지순한입니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AI 분야 발전에 초점을 맞춘 5개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인데
일각에선 이미 한 발 늦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EU 집행부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 혁신격차 해소와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등 3가지 영역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는데 가장 핵심은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집행위원회는 일명 AI 기가팩토리 구축법을 시작으로 핵심 산업 내 AI 기술 발전과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우주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to be adaptable, capable to adapt. We have to be flexible and we have to be pragmatic.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 조달 시 유럽 우선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허가를 받는 과정과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 간소화, 단순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 구조, ESG와 관련해 기존의 여러 EU 규정을 광범위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SG 규제 완화 등이 탈탄소화를 더욱 빠르게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기 집행부의 녹색 산업 정책을 사실상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 기업들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EU의 AI 지원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모델 딥시크가 세계 IT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가 딥시크를 능가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중국 춘제 당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새로운 AI 모델 Q1 2.5 맥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이 모델이 20조 개가 넘는 토큰을 학습했으며 오픈AI의 GPT-4오와 딥시크, 메타의 라마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현지 시간 29일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됐다고 안사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딥시크 앱에 접속하면 현재 귀하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적힌 알림창이 뜨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미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한 이탈리아 사용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연합 국가와 영국에선 여전히 다운로드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종교 축제이자 힌두 축제인 쿰브멜라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나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입수 의식을 치르기 위해 수천만의 인파가 몰리는 이 축제에선 지난 2013년에도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종교 축제인 쿰브멜라. 신성한 강물에 입수하는 의식을 통해 죄를 씻어내는 힌두교 축제입니다. 하지만 수천만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통제용으로 쌓아둔 바리케이드가 무너졌고 평화로운 순례자들의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돼버렸습니다. वहाँ पर हम लोग जा रहे थे एक बाइक ना इतना धक्का मुक्की हुआ कि गिरने लगे लोग गिरने लगे उसके बाद आदमी चढ़ने लगा कोई उठा नहीं रहा था स्थिति नियंत्रण में है हाँ दबाव जरूर है क्योंकि मैंने आपको बताया कि प्रातः काल से सुबह 8:30 बजे तक 3 करोड़ से अधिक श्रद्धालु स्नान कर चुके हैं. 당국은 축제 현장에 5만 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했지만 사고 당일에만 최대 1억 명이 찾은 현장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모디 총리도 매우 슬픈 일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मैं महाकुंभ में जो दुखद हादसा हुआ है उस हादसे में 하지만 사고 후에도 현장에선 입수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해 7월에도 힌두교 행사에서 압사 사고로 116명이 사망했고 2013년 쿰브멜라 행사 때도
최소 3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가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위한 이른바 펫보임 외에도 개물림 사고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실태를 유환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견은 470만 마리. 반려견이 늘면서 심심치 않게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또 다른 반려견 피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수의사회와 한 손해보험사가 개물림 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개물림 사고에 대한 또렷한 보상 체계가 없고 또 보호자들이 굉장히 이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공익의 목적으로 개물림 보장보험을 만들면 보호자분들이 별로 걱정하지 않겠다. 손해보험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상하는 이른바 펫보험 계약 건수는 14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반려가구 수가 550만인 점을 고려하면 2.7%에 불과합니다. KB금융 조사를 보면 반려가구의 89%가 펫보험을 알고 있지만 가입은 12%에 불과했고 가입을 안 한 이유로는 비싼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좁다는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손보사들도 저가이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 출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드는 이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대한수의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만든 개물림 보상보험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험을 느꼈을 때, 위협을 가했을 때 법률상 책임을 지는 배상 책임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저가형 보험입니다. 최근 오픈 서베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가구가 월 평균 반려동물에 지출하는 양육비는 14만 9천 원. 지난해 반려동물 산업시장은 10조 원 규모이고 매년 9.5%씩 성장해 2023년이면 20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선 4집에 1집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려동물에 쏟는 애정이 각별한 만큼 이들의 잠재 수요를 찾아내느라 관련 업계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걸로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최소한의 성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수출이 하향 주기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한 경제 심리와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향후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추경과 기준금리 결정 등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집행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옷 매장과 음식점, 택배 등 내수 부진으로 불황을 겪는 업종에 종사하는 가구의 사업소득과 소비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3분기 도소매와 운수, 숙박 음식업 가구의 월 평균 사업소득은 178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7.1%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소득 부진 영향으로 도소매와 운수, 숙박 음식업 가구의 3분기 소비 지출도 최대폭인 5.6% 감소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도를 밑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는 오전까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 대구는 영하 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0도, 대전은 2도, 대구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